2019년 7월 비를 피해 서점에 갔습니다. 평소 책이랑 거리가 멀어 보고 싶은 책은 없었지만 재테크 구역의 법원 경매라는 책을 봤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본 지 2달이 지나 그간 나름대로 인터넷,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읽었기에 지식이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첫 번째, 두 번째 입찰 실패.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세 번째 도전. 차례대로 사건 번호가 불려지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됐을 때 불려진 입찰 인원은 총 17명. 당연히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얼른 보증금 받고 집에 나가자 포기했습니다. 사건 번호가 뒤쪽이라 긴 기다림 속에서 이전과 다르게 유난히 떨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찰한 사건 번호와 동시에 최고가 낙찰 금액이 불려지고 1000만 단위부터 원 단위까지 모든 숫자가 제가 써낸 금액이었습니다. 17명 중에 1등이라니 믿기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소리치면서 환호하고 싶었지만 엄숙한 법정 안에서 절대 그럴 수가 없었고 나름 담담하게 매번 있던 일처럼 무표정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첫 번째 낙찰을 기념하여 법원을 배경으로 낙찰 영수증도 찍어봤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나오는 순간 문득 겁이 났습니다. 임장도 하지 않고 대충 때려 맞춘 데이터로 입찰가를 계산하여 써낸 금액이 입찰이 되다니 감정가의 86%의 금액이 너무 높게 쓴 건 아닐까. 대출이 나온다곤 했는데 진짜 나올까. 소유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내보낼까. 짧은 시간이지만 취소만 할 수 있다면 당장 가서 취소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돈이나 내고 후회를 하자. 낙찰되고 받았던 대출 상담 명함에 모두 전화를 돌려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치를 알아봤습니다. 이자가 어떻든 중도 상환이 몇 년 거치에 몇 프로든 가장 큰 우선순위는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적게 쓰는 게 목표였습니다. 오로지 단기 매도가 목표였기에 이자 비용이나 중도 상환 비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신용 상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은 낙찰가의 80%가 되었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잔금 비용은 2천만 원이 안 된 액수였습니다. 9월 중순 낙찰이 되고 법무사 방문 후 잔금을 해결하니 첫 번째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의 꽃, 명도가 남았습니다. 이전까지의 과정은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이것저것 따지고 알아보고 결제했다고는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내보낸 경험이 없었기에 명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초 처음으로 낙찰된 물건지에 방문했습니다. 낙찰이 되고서야 임장한 케이스가 되었죠. 어떻게 연락을 취할까 하다가 문 앞에 편지를 끼워두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3시간 후 연락이 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나눴던 내용 중 전 소유자의 요구사항은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시간은 1달, 당시 최대 3달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명도를 위해 추가적인 지출이 있다는 건 입출 당시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부분이었기에 부담으로 다가왔고 구체적인 액수는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통화는 마무리됐습니다. 10월 중순 잔금 납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생애 처음으로 등기 권리증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구나. 이제 상대방만 이사하면 끝이구나. 전 소유자와 2번째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사는 11월 중순으로 약속을 받고 제가 명도비로 제안한 금액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이사만 약속된 날짜에 나간다면 추가적인 금액을 더 지불할 용의는 있었고요. 11월 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찰 당시 경매지에는 관리비 미납이 없었기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 관리소에 방문하니 지난 3개월
그러니까 8월부터 쌓인 관리비 미납금은 약 70만 원이었습니다. 진작에 확인해야 할 관리비 미납금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수익 계산이 점점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약속했던 11월 중순이 되었지만 전 소유자의 답변은 추가적인 시간을 더 요구하였고 이미 70만 원이 쌓인 관리비 미납금과 겨울이 되면 불어날 가스비와 관리비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 명동 기간은 3달로 잡았지만 막상 하나하나 따져보니 한 달이 지체될 때마다 약 30만 원 정도 계속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비 미납금에 대한 계산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확신 없는 기다림은 곧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12월 초 최후의 보루로 강제 집행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연락이 왔습니다. 보루 후 이사를 한다는 이사업체의 견적서였습니다. 계약서 내 이사 금액은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전 소유자를 만나기 전까지 보내준 계약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낙찰된 공간에서 전 소유주와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람들을 만나면 마냥 무섭고 차가울 거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어차피 관리비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미납 관리비에 대한 정보 부족, 미리 약속한 이사비 지원 등 복합적인 요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손실되는 계산을 따져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구해 살펴본 집의 상태는 계속 거주했던 곳이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준공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집이었기에 추후 도배장터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약속된 12월 중순 이사를 가고 짐이 다 빠진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금 이 18평의 공간이 오직 나의 것이구나. 이렇게 2천만 원이 안 된 금액으로 집을 살 수가 있구나. 낙찰된 날의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로써 낙찰이 되고 3개월 만에 명도까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네요. 따뜻한 봄이 오기 전 단기 매도냐, 목돈이 들어오는 전세냐, 매달 다달이 들어오는 용돈 같은 월세냐.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 아파트 관리비 미납금,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 그리고 기타 부가 비용까지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영상 주제는 첫 번째 낙찰된 아파트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